저희에게 증여세 내비게이터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증여세. 사실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복잡한 세금 계산이 딱 세 가지 길로 나뉜다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 계산법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 가지 길이 나뉘는지 그 근본적인 원칙을 파헤쳐 보는 거죠. 아, 원칙이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면 복잡한 규정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계산의 전체 지도를 그려보는 건데요. 특히 재산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중자의 신분에 따라 왜 세금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부분이 걷게 될 거주자의 일반 도로, 둘째는 특정인을 위한 거주자의 고속도로, 그리고 마지막은 국경을 넘는 비거주자의 국제 항로. 자, 그럼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일반 도로부터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결국 증여세의 핵심은 누가 받느냐에서부터 모든 계산이 시작되니까요. 네, 가장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의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계산 흐름도의 첫 단계가 증여세 과세가액 확정인데 이게 세금 매길 재산의 총액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계산의 출발선입니다.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더하고 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재산에 딸린 빚, 즉 채무는 빼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시 더해야 하는 항목이 있네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이건 왜 다시 합산하는 건가요? 세금을 여러 번 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진세율의 허점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진세율의 허점이요? 네, 예를 들어 15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1억 원씩 10년에 걸쳐 쪼개서 주면 매번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되겠죠? 이런 식의 조세 회피를 막는 겁니다. 아하. 장기간에 걸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해서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공평과세 원칙의 셈입니다. 아, 꼼수를 막기 위한 거군요. 그렇게 세금 매길 파이의 크기가 정해지면 드디어 세금을 깎아주는 증여재산 공제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절세 구간이죠. 자료를 보니까 관계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엄청나네요. 배우자는 6억 원인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네, 차이가 크죠? 무려 12배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차이 속에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로 봅니다. 경제적 공동체요? 네, 남편의 재산이 곧 아내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증여는 사실상 공동재산의 명의이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자녀는요? 반면 자녀에게 가는 건 완전한 부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기존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해준다니요. 네, 아주 큰 변화죠. 그럼 결혼하는 자녀는 총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정확합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혜택이네요. 이렇게 공제까지 다 받고 나면 남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율이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면 그냥 3억 원 전체의 20%를 곱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식으로 적용됩니다. 계단식이요? 네, 3억 원이라면 첫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그 2억 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3억 원 곱하기 20% 빼기 누진공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직화해서 쓰는 거고요. 아하, 계단식 계산법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30%나 더 붙네요. 이건 일종의 페널티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부모에서 자녀로 그리고 자녀에서 손자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재산이 이전되면서 세금을 2번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군번만 세금을 내고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던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The Express Lane? 하하, 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나 창업을 돕기 위한 특례 제도라는데 일반 증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혜택이 크다고요?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은 건가요? 당연히 조건이 있죠. 아, 조건이 있겠죠.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부의 이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아, 정책적 목표. 그래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에 4가지 핵심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네요. 첫째,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공제 혜택의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요? 일반 증여에서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잖아요. 이 특례에서는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받으면 기본 10억 원, 창업자금으로 받으면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10억 원 공제라니?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요? 두 번째는 세율입니다. 일반 증여는 최고 50%까지 올라갔죠. 네. 이 특례는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의 10%의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신고세액 공제 배제. 이건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 아닌가요? 일종의 균형 맞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형이요? 네, 이미 공제와 세율에서 엄청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너스, 즉 신고세액 공제까지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셨는데 상속 시 반드시 합산된다는 점. 이게 바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을 하십니다. 어떤 착각이죠? 일반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특례를 받은 재산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 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재정산합니다. 아, 그럼 이건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일단 낮은 세율로 급한 불만 끄게 해주고 나중에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구조군요. 말 그대로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이연 효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인 겁니다. 당장은 빠르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나온 모든 길에 대한 통행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과 같죠. 아하, 기업이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나중에 안정기에 접어들어 상속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정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의 규칙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경로, 국제 항로로 가보죠. The International Route. 네. 재산을 받는 자녀가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가요? 비거주자 과세는 대한민국의 세금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세금 주권이요? 네. 이 원칙 때문에 거주자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의 제한이군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받을 때만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낸다고요. 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사준다면 그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 재산이 해외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그 재산은 명백히 한국의 과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범위가 한국 영토 안으로 한정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차이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원천 배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배우자 공제 6억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 심지어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까지. 네. 비거주자는 그 어떤 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전혀라고요? 그럼 자녀 공제 5천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네, 못 받습니다. 그럼 1,000만 원만 증여받아도 공제 없이 바로 세금 계산이 시작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단돈 1원도 공제 없이 과세 표준 계산이 시작되는 거죠. 거주자 자녀에게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올 소액 증여라도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곧바로 세금 계산서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가족 구성원의 거주 상태가 절세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공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군요. 지금까지 세 가지 경로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자료에 나온 세금 거름망 비율을 보니까 이 모든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비유죠. 각 경로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거주자의 일반 도로는 거름망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증여 재산이라는 흙을 부으면 세금에 해당하는 흙이 많이 걸러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럼 특내 고속도로는 어떤 거름망일까요? 거주자의 특내 고속도로는 가업 승계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10억 원짜리 아주 거대한 구멍을 하나 뻥 뚫어준 거름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흙이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거름망 아래에 더 촘촘한 최종 거름망이 있어서 나중에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내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럼 마지막 비거주자의 거름망은 어떻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비거주자의 국제 항로는 공제라는 구멍이 아예 없는 아주 촘촘한 쇠그물 같은 거름망이다. 네. 쇠거물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는 흙을 부으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하고 빽빽하게 세금으로 걸러지는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 결국 이 세 가지 경로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첫째, 거름망에 부을 수 있는 흙의 범위, 즉 과세 대상 재산이 전세계냐 국내냐. 네. 둘째는 거름망 구멍의 크기, 즉 증여재산 공제가 있냐 없냐, 있다면 얼마나 크냐. 아, 마지막으로 거름망을 통과한 흙에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냐 저율의 단일세율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안에 세 가지 핵심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증여세는 복잡하지만 명확한 규칙의 세계에다는 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이제야 실감나네요. 하하, 그렇죠. 내가 어떤 도로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세금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계획한다면 계산기부터 두드릴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어떤 경로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아, 첫걸음. 네.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가업승계 특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자산 이전 로드맵을 그리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일 당신의 상황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특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자산 이전 로드맵은 어떻게 새로 그려져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경로를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